안녕하세요. 네, 저는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의 나병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교과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자, 2024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일이 이제 곧 다가옴에 따라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제가 그 고민들을 좀 덜어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으니까 잘 한번 참고하셔서 수시 전략 지원하는 대학들에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먼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 정량적인 평가로 진행이 되어서 아이들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량적인 평가다 보니 아무래도 합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전형이에요. 다른 전형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 이제 전년도 입결을 통한 여러 가지 요소들, 변화되는 사항들을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뭔가의 키워드들을 찾아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몇 가지의 이런 팁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지원 전략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 전형에 대한 선발 규모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전국의 4년제 전체 대학의 모집 인원 수를 살펴보면 15만 4,121명을 올해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343명이 늘어나게 되고요. 상위 15개 대학, 그러니까 주요 대학이라고 서울 상위 주요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부터 건동, 홍숙이라고 불리는 숙대까지 15개 대학을 살펴보면 올해 5,520명을 선발하게 되고 전년 대비해서 29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난해보다는 전체의 교과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수는 약간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대학입니다. 고려대라는 학교가 전년에 870명을 학교 추천 전형에서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 인문자연 합쳐서 191명을 감소를 시켜요. 굉장히 큰 수치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꽤나 중요한 이슈거리라서 제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제가 오늘 다뤄드릴 내용은 이렇게 4가지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내신 성적들이 어느 대학이든 다 똑같이 반영이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포인트로 짚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각 대학들은 좀 좋은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매년 조금씩의 전형들의 변화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변화 사항들이 입결을 올릴지 또는 내릴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 자, 다음으로는 전년도 입시 결과들을 각 대학들은 전부 다 발표들을 합니다. 모든 대학들이 발표를 하진 않아도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서는 어느 정도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입시 결과들을 읽는 것에도 어느 정도의 공부 또는 노하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오늘 짚어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쟁률에 굉장히 민감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쟁률을 살펴보시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학과들을 선정하는데 또는 유리한 대학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팁들을 제가 좀 이야기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들을 이야기할 거니까 오늘 잘 따라오시면서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쉽게 잘 풀어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선발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들은 거의 모든 대학들이 교과 100으로 선발을 해요. 교과 성적으로만 정량 평가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반영 방법들을 추가하는 학교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래서 면접이라는 허들을 좀 갖추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서류 평가를 요즘에 좀 많이 학교들에서 추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 이외에 정성적인 평가를 서류에서 반영을 시키는 그러한 학교들도 이런 고려대, 경희대, 건대, 동국대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학교를 말씀을 드리면 성균관대라는 학교는 전형상에는 교과 100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하지만 뒤쪽에 학생부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들을 잘 뜯어서 살펴보면 정량평가 80에 정성평가 20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균관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앞쪽에서 교과 100만 확인하시고 비교과 활동들에 대한 강점 없이 섣부르게 지원을 하셨다가는 좀 고배를 마실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지원 전략을 세워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를 드리면 부산대와 경북대도 올해 서류평가 20을 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계시는 부산대와 경북대를 지원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의 내신이 모든 학교에 똑같이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그 함정들은 뭐가 있는지, 그럼 그 함정들을 어떻게 피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의 가상의 인물을 제가 좀 만들었고요. A라는 학생은 1등급이 주로 많아요. 본인이 받은 내신 등급이. 근데 4등급이 더러더러 끼어 있어서 평균으로 보면은 이 세 개의 등급이 2등급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B라는 학생은 1등급, 2등급, 3등급을 골고루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평균 2등급입니다. 그럼 C라는 학생은 모든 등급이 다 2등급이에요. 그럼 이 친구도 2등급이죠. 그래서 모두 다 같은 등급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각자의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 내신 몇 등급이죠? 라고 물어보면 담임선생님은 뭐 너 주요 교과 해서 평균 2등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모두 다 똑같이. 너네들 다 똑같아. 다 2등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친구들을 성균관대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저 몇 등급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성균관대는 다르게 대답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성균관대는 1등급을 받은 과목에서는 100점을 부여해요. 근데 2등급을 받은 과목에서는 98점을 부여를 하고 3등급으로 오면 급간차가 하나 더 벌어집니다. 3점의 감점을 하게 되는 거고요. 4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10점의 감점하게 됩니다. 하나의 급간 차이에서. 그렇다 보니 이 아이들의 전체 모든 과목들을 환산 점수로 돌렸을 때 이 A라는 학생은 1등급이 굉장히 많고 4등급이 그거의 절반 정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가장 잘했다, 잘한 거 아니야? 1등급이 굉장히 많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95점의 평균값을 가져요. B라는 학생은 97.7점을 갖게 되죠. C라는 학생은 98점을 갖게 돼요. C라는 학생이 가장 너가 제일 좋은 학생이야 라고 성균관대는 대답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본인의 내신 과목들, 주요 과목들이나 뭐 모든 과목들을 잘 살펴보셨을 때 편차가 크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꽤 많이 편차들이 벌어져 있다, 또는 나는 2등급, 3등급, 1등급이 골고루 좀 섞여 있지만 2등급이 주로 많다 라고 하면 이 친구는 성균관대에 적합하지만, 2등급이 많은 친구는 적합하지만 좀 편차들이 크다, 과목의 편차가 크다, 등급이 크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성균관대 지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리함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이 뒷부분에서 계속 연결이 돼서 이야기가 될 거니까. 자, 그럼 편차가 큰 아이들은 모든 대학에서 다 불리하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는 건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중앙대 같은 학교는 급간차가 4등급까지 거의 동일합니다. 그 아래로 떨어져도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잘 못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의 편차가 크다라고 하면 이 대학들 안에서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겠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이외의 대학들은 대부분 급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을 지원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동국대라는 학교가 굉장히 특이해서 좀 가지고 왔고요. 동국대라는 학교의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 교과 70%에 서류를 30%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급간 차이를 보면 약간의 차이들이 커지기는 하지만 점수들의 감소가 굉장히 작아요. 0.01점을 감점을 하고 2등급이 됐을 때 3등급이 되어도 0.05점밖에 감점을 하지 않아요.
4등급이 되어도 0.1점밖에 감점을 하지 않아요. 이 급간차가 조금씩은 벌어지긴 하지만 굉장히 조금이라는 거죠. 거기에 동국대라는 학교는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하는 굉장히 특이한 학교입니다. 상위권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전교과를 반영하거나 또는 국수영사과 주요 과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하다 보니 4등급, 5등급을 받는 학생들도 다른 좀 잘하는 과목들은 2등급, 3등급 받는 과목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친구들도 2등급, 3등급 언저리에서 성적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간 차이가 굉장히 적고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하고 그래서 교과 성적이 70%나 반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 30%의 요 점수에서 당락이 뒤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과목 최저 합격자의 최저 분포를 보면 2등급부터 4등급까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4등급이 넘는 아이들이 합격을 하고 있어요. 동국대는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서울 상위권 대학에 속합니다. 그리고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죠. 2.03등급에서 4.18등급까지 합격자 분포가 이렇게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국대는 여기에 제가 써놨듯이 교과의 탈을 쓴 종합전형임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두드림 전형, 그러니까 동국대라는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두드림 전형이 있지만 어떠한 한 모집 단위, 만약에 영어영문학과다라고 하면 영어영문학과의 교과 전형이 커트라인이 더 높고 두드림 종합전형이 더 낮은 게 더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동국대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드림 전형보다 커트라인이 높은 교과 전형이 꽤 많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그래서 동국대의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이 학교를 지원하실 때에는 종합 전형, 내 비교과가 괜찮은지, 내가 비교과 활동 열심히 잘해서 선생님이 잘 써주셨는지, 그만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꼭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본인의 내신들이 모든 학교에 다 요강들을 살펴보고 넣어보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유불리를 어느 정도 찾으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는 학교나 학원에서 담임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찾아주실 수도 있고요. 이것들이 다 안 되는 상황이면 너무 힘들고 귀찮다라고 하시면 대학 어디 가라는 사이트에 본인 내신 입력하시면 대학별로 환산 점수 다 뽑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통해서라도 꼭 한 번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내 내신이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불리한지. 대학 어디가 뿐만이 아니고 요즘 많은 입시기관들에서 모의지원 사이트 많이 운영들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지원하셔도, 그런 곳에 이제 내신 입력하셔도 충분히 좋은 데이터들 잘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섣부르게 작년에 1.7이었으니까 커트라인이 난 1.6이잖아 하면서 들어가시면 고배를 마실 수도 있어요. 어떤 학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환산 점수라는 것들 꼭 돌려보시고 지원하셨으면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변화를 읽는 자가 합격한다라는 타이틀로 페이지를 구성을 했는데요. 대학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형에 대한 변화들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형의 변화들을 잘 읽고 잘 해석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대학에, 좋은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입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모집 인원에 대한 변화라든지 또는 지원 자격들,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올해 고3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든지 이런 지원 자격에 대한 변화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의 변화, 수능 최저가 강화됐느냐 완화됐느냐에 따라서 입결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교과 반영 과목에 대한 변화들에 따라서도 입시 커트라인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가 됐을 때는 수능 충족률, 수능 최저학력 충족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최저를 맞춘 친구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격선도 조금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완화가 되었을 때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합격선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데 올해는 2024학년도에는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강화한 대학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좀 의학 계열 쪽에서만 몇몇 학교에서 조금 강화를 시켰지 나머지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 그리고 의학학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다 완화를 좀 시켰어요. 그래서 올해 입시 결과들은 조금씩 다 상향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겠다. 좀 보수적으로 이 합격선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대표적으로 고려대 인문이 3합 6을 작년에 요구했었다가 올해 3합 7로 조금 완화를 시켰고, 서강대, 성대도 전부 다 완화를 시켰습니다. 특이할 만한 건 서강대가 작년까지는 3합 6의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3개 영역 각 3등급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3합 9의 느낌이 강하게 들죠. 3개를 각 3등급을 만들어 와라. 3합 9의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럼 3합 6에서 3합 9 정도로 떨어졌다. 엄청난 완화거든요. 그래서 이 서강대를 지원하시는 학생들은 이 꼬리가 굉장히 짧아질 수 있다.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지원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서강대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성균관대도 인문, 자연 전부 다 한 등급씩 하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도 꽤 합격선이 많이 올라갈 개연성이 많고요. 중앙대, 홍익대도 전부 다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으로 좀 상위권 대학에서 합격선들이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중위권 대학, 중하위권 대학에서도 도미노 현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교과 전형은 조금 빡빡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변하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가 오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도 꽤나 궁금한 사항이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의 입시 결과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로 넘어갈 때 고려대는 전형상에서 크게 다른 부분을 바꾼 것들은 없어요. 모집 인원이라든지 뭐 전형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인문자연 각 1개 등급씩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인문계열 평균 등급은 1.64 등급에서 1.53 등급으로 0.11 등급이 상승을 했어요. 자연계열도 1.5 등급에서 1.45 등급으로 0.05 등급이 상승을 했고, 큰 수치는 아니네 라고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을 지원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 점수에서 0.1 등급이 높은 학교를 한번 바라보실 때 그 격차를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전체의 모집 단위의 평균 등급이 이만큼이나 상승을 한다. 한 개 등급에서 0.1이나 상승을 한다. 굉장히 큰 등급이 상승을 하는 거니까 지원 전략 짜실 때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됐다라고 하면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 부분은 좀 참고사항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인 대학은 이러한 대학, 경기대, 동덕여대, 상명대, 뭐 과기대 등등이 있고요. 2개 등급 합 5등급을 요구하는 학교는 경희대, 국민대, 숙대, 아주대, 그리고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은 고대, 시립대, 성대, 중앙대 등이 있고 미적용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고하실 거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보다 최저학력 기준이 2개 영역을 가지고 참고를 하는 대학이더라도 커트라인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직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충족이 좀 힘들다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 영역이라도 뭐 영어랑 탐구 한 과목 이렇게 뭐 본인이 좀 전략적으로 그 과목들 지정해서 충분히 노력해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도달하면 이 입시 커트라인은 분명히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잘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연계열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이번 입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좀 변화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인원 변화예요. 인원이 좀 변화했을 때 어떻게 커트라인이 변동하는지 제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수원대 교과우수 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를 좀 가지고 왔고요. 수원대가 굉장히 작년에 많은 인원을 늘렸어요. 인문에서는 한 70%의 인원 정도가 되는 한 40명을 늘려버렸죠. 56명에서 40명을 추가해서
96명을 선발을 했어요. 그리고 자연계는 약 150%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106명을 늘려서 182명을 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보이시죠? 인문은 0.5에서 0.6 정도 커트라인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고 자연 계열에서는 사실 그 폭은 더 커요. 그래서 모집 인원에 대한 변화도 커트라인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런 변화, 저런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학이에요. 그게 올해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이고, 그래서 이 대학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올해부터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식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고려대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전부 다 1등급을 주지 않았어요. 올해처럼. 진로 선택 과목이 그러니까 이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뉘어서 아이들에게 부여가 되는데 A등급을 그러니까 고려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의 대부분 A등급을 받았겠죠. 그러면 그 A등급을 다 1등급을 부여를 하지 않고 성취도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30%의 아이들한테 A등급을 줬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A등급이기 때문에 1등급 플러스 0.3을 더합니다. 그래서 1.3등급을 부여를 하게 되고 만약에 70%를 A등급을 부여를 한 과목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 이 친구는 0.7을 더해서 1.7등급의 내신 성적으로 반영이 돼요. 근데 이것들이 전 과목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수강한 모든 과목에. 그러다 보니 입시 결과에서는 조금 하락시키는 영향을 줬었겠죠. 근데 올해는 이 모든 진로 선택 과목을 다 1등급을 부여를 해요. A등급을 받은 과목이라고 하면. 그러면 입시 결과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삼합6에서 삼합7로 최저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시 결과는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모집 인원도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전에. 두 개 합쳐서 약이 아니죠. 191명이 감소가 됐다. 약 4분의 1 정도의 감소 폭이에요. 약 23% 정도 되거든요. 감소한 폭이. 그러면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모집 인원이 날아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약 4분의 1 정도의 모집 인원이 날아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학에서는 보통 70% 컷을 주거든요. 70% 컷이라고 하는 것들은 10명의 모집단이에요. 만약에 어떤 모집단에서 10명을 선발한다라고 하면 7등의 성적까지만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대학에서. 그러면 뒤에 3명의 성적은 좀 부끄러우니까 공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꼬리는 3명 더 있어. 너보다 낮은 아이 3명은 있어. 70% 컷 점수보다 뒤에 3명이 더 있는데 이제는 약 4분의 1이 날라갔다. 75%만 남고 25%가 날라갔다라고 하면 이 70% 컷이 최종 컷일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사실 수능 최저까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더 큰 폭의 상승을 이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연계열은 그거보다는 좀 적겠지만. 그래서 올해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은 여러 가지의 변화 사항들 때문에 입시 결과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구나. 그래서 작년의 입시 결과로만 판단을 하기에 무리가 있겠다. 좀 더 보수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고려대는 접근을 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자, 입시 결과를 읽는 것에도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70% 컷이 뭔지, 그리고 합격자 전체의 평균은 뭔지, 그래서 최초 등록자까지 포함이 된 건지 또는 최종 등록자까지 포함한 입시 결과인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인지 또는 주요 교과만 반영하는 대학들인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되고, 수능 최저 기준이나 선발 규모, 선발 방식들이 변화한 곳들은 없는지, 그리고 내 성적과 입시 결과들을 비교를 할 때 꼭 하셔야 되는 건 전년도의 입시 결과만 보고 지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뒤쪽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다년간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서 그 추이들은 어땠는지, 그래서 작년에 이 결과가 높았던 건지 또는 평균보다 좀 많이 낮았던 건지들을 좀 꼭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보고 좀 판단하시지 않게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다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이고, 자, 이거
서울 주요 대학들의 학생부 교과 등급 컷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등급 컷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친구들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은 보통은 보는 지금 관점 자체가 대부분 요 아래쪽 것들을 봐요. 아래쪽 것들. 그래서 난 1.8등급인데 중앙대 갈 수 있겠네 라는 시선으로 보통은 바라보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 30% 정도 언저리에서 대부분은 끝나요. 사실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 조금 여지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좀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몇 개의 학과들이 이 아래에 포진을 하는 거지 일반적인 입시 컷들은 대부분 30-40% 안에서 다 입시 컷들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들을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제발 이 아래 것들 보지 마세요. 아래 것들이 컷에 정말 요 정도 맞추면 여기를 간다. 이건 신이 점지해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꼭 아랫부분이 아닌 좀 상위 30-40% 안에는 들어야 한다. 뭐 여지들을 보면서 지원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테니까 요 대학들을 바라봤을 때 이런 그래프들을 바라봤을 때는 조금 높게 봐야 되는구나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좀 낮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죠? 성대 같은 경우 2.4까지 떨어졌고 경희대 같은 경우도 2.36 다른 주변의 학교들보다 좀 컷이 낮죠. 뭐 건국대도 좀 낮은 것 같고 동국대는 심하게 낮고 하는 것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대, 동국대 공통점 찾으셨나요? 정성평가 영역들이 들어가는 대학들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정량적인 평가들을 해요. 근데 정성적인 평가들이 들어가는 대학들에서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교과 활동들이 좀 잘 된 아이들이 조금 더 높은 등급의 아이들을 끌어내리고 본인들이 합격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학교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이런 학교들을 지원하실 때에는 정성적인 부분들 내가 비교과 활동 얼마나 잘했는지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연계도 비슷합니다. 맨 아래 거 맞춘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적어도 중상위권에 내신 등급이 속하는지 그런 학교들에서 일반적인 입시 결과들이 나왔을 때 본인이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 이 학교도 비슷하죠.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학교들의 컷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꼭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한양대 지역균형 전형 입시 결과들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3개년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2021학년도, 2022학년도, 그리고 작년 2023학년도의 입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살펴볼 때 보통은 전년도의 입시 결과만 보고 써요. 그래서 2022학년도의 아이들은 그 전년도 2021학년도의 입시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원서를 많이들 썼겠죠. 꽤나 전문가들은 그 전년도의 입시 결과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텐데 많은 친구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에서 입시 지도를 하시는 담임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전년도의 입시 결과만 보고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친구들이 2022학년도에 전년도의 입시 결과들을 한양대에 지원할 만한 아이들이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년도에 화학공학과가 1.1이었어요. 와, 극강의 내신을 가졌네요. 미래자동차 굉장히 상위권 학과죠. 1.5등급, 전기공 1.6, 신소재 1.2, 기계공 1.3이었대요. 와, 화공 무서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 같아도 안 썼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원서를 누군가들은 썼을 거고 입시 결과가 나왔더니 2.7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소위 쫄아서 못 쓴 거죠. 다른 학과들 미래자동차 당연히 좋은 학과였으니 내신이 조금 더 올라가고 전기공 그리고 얘네들도 조금 떨어진 느낌은 있지만 비슷했어요. 근데 화학공은 2.07까지 떨어집니다. 물론 나쁜 학과 아니에요. 맞죠? 화학공학과 굉장히 상위권 학과입니다. 전화기라고 불리우는.
2.07까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년도 작년이에요. 또 제일 높은 학과가 됐어요. 만만해 화학공. 다른 학과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아졌어요. 이게 입시에 대해서 좀 전문 용어? 입시판에서 많이 쓰는 좀 용어로 해걸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전년도에 유독 비슷한 학과보다 많이 낮았거나 또는 그 비슷한 학과보다 많이 높았거나 라고 하면 쓰기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변화가 큰 예상 밖의 결과들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여지를 보고 쓸 수도 있고 또는 너무 높았으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시면서 안정지원, 이런 학과는 좀 피해 주시는 이러한 전략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과를 쓰면 될까요는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입시 결과들을 쭉 펼쳐놓고 이 대학 입시 결과, 저 대학 입시 결과 쭉 펼쳐놓고 비슷한 성적을 갖춰야 했을, 비슷한 성적을 냈어야 할 학과들을 세어봤는데 유독 굉장히 높았어 라고 하는 학과가 보인다면 그 학과는 좀 여지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수시 원서 6장을 써야 하는데 한두 장 정도가 남는다라고 하면 교과에서 어느 정도 좀 스나이핑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은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에서 조금 특이한 만한 건 없었는지를 찾아보시면 좀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근데 그게 요가 아니라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다고 만만한 과가 되지 않아요. 더 높아진다. 다른 더 메이저 학과들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갈 건데 이제 경쟁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본인한테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내신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싶다면 마지막 경쟁률까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데 작년 경쟁률이 좀 낮은 학과 또는 높은 학과 어디가 좋은 것이냐 이것만 보면 되느냐 또는 대학에서는 수시 원서 접수 마지막 날 블라인드 처리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2시 정도에 블라인드를 치는 학교가 대부분인데 오전 10시, 11시에 마감을 시켜서 블라인드 치는 학교도 있고 오후 3시까지 좀 더 많은 경쟁률을 보여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어찌 됐던 블라인드 쳐지기 전에 마지막 최종 경쟁률을 살펴보고 지원을 하셔야 되는 이 2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국민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교과 전형인데 특별히 뭔가 전형 방법에 대한 변화들은 없었어요. 수능 최저에 대해서도 변화사항은 없었고요. 근데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 결과들을 살펴보면 경영학부에 대해서 자, 최고는 1.6에서 1.8. 이쪽에 좀 좋은 아이들이 더 많이 간 느낌이죠. 평균 성적은 비슷해요. 2.0에서 2.05. 그죠? 근데 최저를 살펴보면 재작년에는 아니 2021학년도에는 2.5가 마지막 문을 닫고 들어갔대요. 근데 얘네는 2.19. 꽤나 꼬리가 짧았어요. 그 결과는 경쟁률이었습니다. 경쟁률. 10대 1밖에 안 되는데 2배가 됐죠. 20대 1까지 경쟁률이 늘어남에 따라 그 마지막 요 2등급에서 2.2등급 사이의 아이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은 이런 식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조금 더 놀라운 결과인데 2022학년도에 성균관대 입시 결과예요. 성균관대는 아침 10시까지만 최종 경쟁률을 보여주고 블라인드를 칩니다. 마지막 날 10시예요. 그랬더니 원서 지원을 하려고 본인이 이제 한 1점 중후반대의 아이가 이제 원서 지원을 하려고 쭉 살펴봤어요. 마지막 경쟁률을. 그랬더니 한문교육은 1.8, 2.4 뭐 이래요. 우와, 한문교육 나는 좀 내신이 애매하니까 1점 후반대니까 한문교육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몰릴 수밖에 없어요. 12대 1까지 올라갑니다. 다른 학과들도 물론 그렇게 낮은 경쟁률은 아니에요. 하지만 얘가 제일 많이 올랐죠. 그럼 뚜껑을 열어봤어요. 평균 성적을 봤더니 한문교육이 1.69까지 올라가 있어요.
사실 인문과학 계열 이거는 좀 나쁘지 않은 과거든요. 비메이저과인데 아니 아주 비메이저과는 아닌데 인문과학 계열보다도 높아요. 한문교육은 사실 제일 아래에 위치하는 학과거든요. 한문학과 비슷해요. 사실 커트라인이 매년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얘는 2등급이 넘어가는 내신을 받았는데 얘는 1.69에서 끊겨요. 이게 마지막 최종 경쟁률 제일 낮은 학과들은 조금 의심을 하시면서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학과의 격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마지막 최종 경쟁률, 이 마지막 블라인드를 쳐졌을 때 가장 밑에 있는 경쟁률 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학과는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이들 원서 써줄 때. 그래서 본인이 애매한 내신이고 이 학교를 높여서 맨 끝머리에 어떠한 학과를 쓰고 싶다. 어찌됐든 저 학교의 마지막 맨 끝이라도 어떻게든 부여잡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경쟁률의 가장 낮은 곳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뭐 경영학과라든지 또는 뭐 컴퓨터공학이나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면 사실 애초에 이렇게 높아요. 그냥 기본 경쟁률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고민은 없겠지만 어떠한 학교에 좀 낮은 학과들의 집단에서 내가 뭔가 여지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 경쟁률을 째려보고 있다라고 하시면 꼭 보셔야 돼요. 마지막 경쟁률. 제일 낮은 곳은 아닌지 또는 거기에서 순위권은 아닌지 이 부분 꼭 체크하셔야 마지막에 웃는 수험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강대 경쟁률인데 이건 직전 연도에 어떤 경쟁률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는 조금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자공이나 화공생명공 보시면 20대 1 뭐 육박하거나 좀 넘었었는데 그 다음 연도 보면 좀 많이 줄죠. 그래서 직전 연도의 경쟁률이 많이 높다라고 해서 똑같이 다음 해에도 올해에도 똑같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직전 연도의 경쟁률보다는 최종 경쟁률까지 좀 확인을 하시고 지원 전략 짜시고 미리 배제하거나 또는 미리 확정을 짓거나 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이 페이지는 구성을 시켰고요. 그래서 교과 전형 전체를 좀 한 번에 좀 넣어봤는데 사실 하락할 요인은 거의 없어요. 아쉽게도 올해. 그래서 인하대 지역균형이나 국민대에서 인원을 조금 늘려준 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커트라인이 올라갈 영향이 크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올해 교과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좋은 이야기들,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안타깝지만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번 교과 전형에 대해서 이슈사항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의 나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